소상공인 기심전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창업 이 법만은 알고 하자를 강의하게 된 김유미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켜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강의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 저만 마스크를 벗고 촬영하겠습니다. 창업을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만 시작하면 잘해서 돈도 많이 벌고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고 에너지가 넘치는데요. 저도 사무실을 처음 오픈할 때 이전 변호사님께서 쓰시던 사무실을 이어받았는데 인테리어비가 너무 부담이 돼서 남편하고 같이 열심히 벽지하고 가구를 닦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실을 처음 오픈하거나 상가를 처음 영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괜찮은 아이템을 선정하거나 아니면 입지가 좋은 상가를 발견하거나 그것만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다른 중요한 점들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법을 모르는 경우에는 눈 뜨고 코 베인다고 하죠. 많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업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법률에 대해서 앞으로 2시간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영업을 하려는 업종을 선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상가를 찾거나 아니면 어디서 영업을 하거나 라는 그 장소를 정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내가 영업을 하고자 하는 업종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지를 먼저 챙겨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학원의 경우에는 반드시 바닥 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오픈할 수 있다라던가 아니면 유흥음식점의 경우에는 학교로부터 몇 미터가 떨어진 데서 오픈이 가능하다던가 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업종마다 제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제한을 일반적인 경우에는 모르고 알 수 있는 경우가 없으니까 모르고 우리가 이걸 하면은 장사가 잘 되지 않을까, 이걸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업종을 먼저 정한 다음에는 반드시 관할 기간에 이거를 개업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이 있냐, 어디서 영업을 할 수가 있냐라는 걸 체크해서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은 상가 임대차 계약 다 한 다음에 여기서 영업이 안 된대요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와 건축물 대장 그리고 건물 등기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우리 다들 아시죠? 민원 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여기 있는 이 건물에 영업허가가 날 수 있는지 영업허가가 안 나는 업종이 있는지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서는 우리가 바닥 면적이라고 하죠. 정확한 건축물 대장상의 바닥 면적으로 영업 허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업종이 있다면 그 바닥 면적을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주택을 임대차하거나 매매할 때에도 반드시 필요한 게 건물 등기부잖아요. 등기부를 보셔서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임대인이 소유자가 맞는지 혹은 내가 보증금 넣기 전에 나보다 먼저 저당권이 잡혀 있는 건 아닌지 혹은 그 이전 임차인이 제대로 퇴거를 했는지 임차권 등기 명령이 적혀 있는 건 아닌지 라는 거를 등기부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와 건축물 대장, 건물 등기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딱 이렇게 중개소에 가잖아요.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저 상가를 제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은 계약서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표준 계약서라는 거를 줘요. 우리 중개소에 보관 중인 임대차 계약서라는 게 국가에서 이런 거를 표준적으로 활용을 해서 계약을 하세요라고 여러 중개업소에 배포를 해준 표준 계약서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던 표준이라는 거는 일률적이잖아요. 근데 내가 계약을 하고자 하는 상가는 일률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거에 대한 특약을 넣을 수 있도록 그 임대차 계약서 중간에 공란이 있어요. 그 공란에 원하는 특약을 다 적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계약이라는 거를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계약은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강행법규 위반만 아니면 당사자 사이 합의로 내용을 충분히 다
정해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약을 넣으시면 되는데, 먼저 좀 중요한 특약은 그 상가, 내가 임대차를 해서 들어가기 전에 그 상가에 뭐 대리석이 깨져 있는 게 있다던가 아니면 벽에 금이 간 게 있다던가 하는, 내가 사용하기 전에 상가 건물의 하자는 임대인이 책임진다는 특약을 넣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자세하게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특히나 상가 임대차 같은 경우는 계약 갱신까지 하면 10년 동안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원상회복이라든가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상가를 뺄 때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들어올 때도 건물의 상태가 이랬고 이거는 내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다 라는 거를 명백하게 하려면 사진을 찍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찍으면서 똑같이 원상 회복의 범위를 미리 정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영업을 하려고 상가를 임대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가 임대하고 영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인테리어를 예쁘게 하잖아요. 그래서 바닥에다가 창업하시는 분께서 바닥에 대리석을 되게 돈을 많이 들여서 깐 거예요. 근데 대리석은 비싸지만 건물도 좋아 보이게 하고 건물의 효용에 도움을 주는 부분인데, 나중에 임대인하고 분쟁이 생겨서 퇴거를 하시면서 이거 대리석 다 걷어내라 라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상 회복에 따르면 사실 걷어내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대리석을 까는 것보다 걷어내는 비용이 더 비싸서 그때 많이 고생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원상 회복, 우리가 계약이 끝난 후에 돌려줄 때 어디까지는 변상을 하고 아니면 상가의 효용에 좋게 만드는 게 있다면은 그거는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던가 이런 특약을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린 요즘 권리금 많잖아요. 특히 제가 알기로는 약국이나 아니면 목이 좋은 부분에는 어떤 상가를 할 때 권리금이 다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권리금을 비싸게 주고 가게를 계약을 했는데 바로 옆집에 나랑 똑같은 영업을 하는 가게가 들어오면 굉장히 황당하겠죠. 그래서 건물주하고 계약을 하실 때 동종이나 유사 업종은 더 이상 넣지 말자, 그런 특약을 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특약을 약정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특약을 넣는 건 나는 좋아요. 근데 내가 10년 동안 같은 업종을 운영을 할지 안 할지 지금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특약을 넣되 나중에 뭔가 사정이 변경을 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특약을 같이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주 이거는 빼놓고 계약이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것도 특약을 넣으시면 좋은 게, 우리 요즘에 주차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근데 상가에서는 요즘 커다랗게 대형 상가로 하는 데는 주차비를 받으면서 주차할 면적이 넓을 수도 있겠지만, 기존의 오피스나 아니면 기존의 지금 작은 건물들에서는 주차할 자리가 별로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계약을 하실 때 한 달에 몇 시간까지는 주차가 무료라던가, 아니면은 우리 매장은 차를 한 2대까지는 무료로 될 수 있다던가, 아니면 손님이 오는 차는 어느 만큼은 용인을 해준다던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같이 계약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하실 때 특약을 넣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내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면 할수록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택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해서 지위가 열악한 임차인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상가 임대 경우에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영업을 처음 할 때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법규로 확인해보고 하자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가 건물이 사업자 등록, 즉 영업을 할 수 있는 건물이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면 지나가다 보시면 단독주택에서 커피숍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거는 공부상 주택이 아니라 그거를 근생으로 바꿔놓은 경우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기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건물인지가 먼저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액임차인이 아니라, 고액임차인의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는 하지만 고액임차인은 보호받는 범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고액임차인이 아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최우선 변제가 다 가능한 보증금으로 그 범위를 정해서 계약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환산보증금인데 서울특별시는 9억 원, 그 다음에 뭐 안양, 부천, 광명 같은 과밀 억제권역은 6억 9천만 원, 그 다음에 김포나 용인 같은 경우는 5억 4천만 원, 그 외에는 3억 7천만 원의 환산보증금을 넘으면 소액 임차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받는 범위가 줄어듭니다. 근데 이 환산보증금이란 그거 큰 돈을 다 맡겨놔야 돼요? 그게 아니라 보증금 우리가 할 때, 상가 임대차 할 때 보증금 내고 그 다음에 한 달에 월세 얼마씩 내잖아요. 그 보증금 금액에다가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을 더한 거를 환산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보증금 1억에 월세 50만 원이다. 그럼 50 곱하기 100 하면은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억 5천만 원이 환산보증금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보증금 계산을 해서 내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가를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영업이 잘 될수록 좀 좋은 상가도 가고 싶고 넓게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고액 임차인에게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전혀 안 되느냐? 그건 아니고 대항력이라든가 갱신요구권, 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권리금 이런 것들은 고액 임차인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대항력이 뭐냐? 라고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우리가 주택에서도 전입신고하죠. 전입신고하면 전입신고한 날에 내가 권리가 발생하고 그 다음 나보다 늦게 뭐 권리가 있는 사람들은 나보다 먼저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런 게 있잖아요.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도 보증금을 임대인한테 내고 맡기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그 보증금을 찾아와야 돼요. 그러려면 내 순서가 몇 번째인가 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대항력을 받기 위해서는 건물의 인도, 내가 상가 키를 받아야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사업자 등록을 했어야 됩니다.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거는 이 사람이 아니라 그 영업이에요, 영업하는 그 상가를 보호해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셨어야 되고요. 특히 요거는 많이 안 하시는 경우들도 많은데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서 하잖아요. 세무서에서 하시면서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어줘요. 가지고 가서 찍어달라고 하면.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어서 같이 이렇게 날짜를 명시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증금을 회수해서 보듯이 내가 상가를 받은 날, 인도 받은 날, 그리고 사업자 등록한 날, 그리고 확정일자 받은 날 중에 가장 마지막 날짜를 기준으로 내가 대항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좀 불안하시거나 아니면 먼저 보호를 받고 싶다 하실 때에는 확정일자를 사업자 등록하시면서 바로 받아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날짜를 좀 땡겨 놓으시면 그 상가 임대차 그 사업자 등록한 상가보다 나 후순위 권리자 뒤 다음에 대출을 받았다던가 아니면 다른 채권자보다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항력을 발생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근데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나보다 먼저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먼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물 등기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게 건물 등기부에 저당권이 있는지 없는지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인이 조세채권을 안 갚은 게 있다면 그거는 또 상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먼저 갚아야 됩니다. 만약에 경매가 발생한다면. 그러면 이 조세채권을 임대인이 냈는지 안 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요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계약을 하실 때 그 상가 보증금이 꽤 크다 아니면 좀 불안하다 하시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한테 부탁을 하셔서 임대인이 국세나 지방세 그 체납증명서를 띄워달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세금이 체납이 됐는지 아니면 세금이 다 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도 좋고요. 이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혹시 이거 이중계약이 아니냐, 임차인이고 뭐 전 임차인은 어떻게 된 거냐 라는 게 궁금하신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계약서를 체결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시면 그 세무서 민원실에 가시면 그 호실에 들어왔던 임차인 임대 기간, 그 다음에 보증금과 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중계약인지 아니면 그전 임차인과의 권리가 이제 다 끝난 건지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환산보증금, 즉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이하, 고액 임차인이 아닌 소액 임차인만 가능하니까 요거는 좀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상가를 임차했을 때 보통 우리가 임대차 계약서에는 2년 기간을 쓰잖아요.
그렇지만 2년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상가는 10년까지는 계약갱신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부터 10년 이렇게 적어놔야만 한다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2년 혹은 1년으로 계약을 했다가 연장해서 10년까지는 내가 이 상가를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임대인이 원치 않다 하더라도 갱신 요구권이에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즉 만약에 2021년 12월 31일에 계약이 만료된다. 그러면은 2021년 7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그 기간 내에 계약 갱신을 요구를 하면은 계약이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갱신 요구는요, 우리가 구두로, 저 지나가는 그 임대인께, 저 사장님, 저희 갱신할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기록이 남는 걸로 꼭 기록을 남겨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뭐, 굳이 내용 증명으로 하시면 좋지만, 굳이 비용 들여서 내용 증명으로 안 하셔도 돼요. 요즘에는 카톡이나 문자도 다 증거가 남기 때문에 카톡으로 보내시고, 임대인이 읽었다라는 일자 없어지거나 네 알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온 거를 캡처해서 갖고 계시던가 문자를 보내시고 문자로 답변을 받으시던가 아니면 통화로 하시되 통화 녹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객관적 기록으로 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객관적으로 증거가 남을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해서 갱신 요구를 하시면 갱신되도록 되어 있는데 임대인이 원치 않아도 갱신을 해주겠다라는 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권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임차인도 본인의 의무를 다 지켰어야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3기분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요거는 하나, 둘, 세 번 해갖고 연달아 3기를 연체한 경우뿐 아니라 임차료를 냈다가 못 냈다, 냈다 못 냈다 해서 그 못 낸 금액이 3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면 이것도 3기분의 차임 연체로 보여져요. 법으로서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3기분의 차임을 연체하거나 아니면 나는 적법한 영업을 하겠다고 하고 임대차를 했는데 알고 보니 거기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던가 아니면은 우리 갱신하지 않는 조건으로 월세를 파격적으로 싸게 해주겠다 라고 해서 임차인에게 적당한 보상을 제공했던 경우에는 임대인이 갱신을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전대하면 안 돼요. 내가 쓰겠다고 임차를 한 다음에 이 매장을 혹은 이 집을 다른 사람한테 전대를 주는 거는 법으로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으로 임대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에도 역시 임대인은 갱신 거절이 가능한데 상가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토 부분, 내가 100평을 빌렸어요, 임대차를. 근데 장사를 하다 보니까 100평까지는 필요 없고 조금 이 부분은 그냥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0평을 빌렸다가 나머지 한 5평에서 10평 정도 되는 거를 그 샵인샵으로 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대를 줬어요. 이런 거는 무단 전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갱신 요구권은 10년까지는 행사가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8년 요 10년까지 사용 갱신이 가능한 거는 2018년 10월 16일 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보호받게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사무실에도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느냐라는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10년까지 갱신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은요. 2018년 10월 16일 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 새로 창업하신 경우, 혹은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갱신이 가능하셨던 분들, 내가 그 10년 전에는 5년까지 갱신이었거든요. 그래서 갱신권이 있으셨던 분들은 10년까지 연장해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갱신된 경우에는 어떤 조건이냐, 임차료 엄청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차료도 동일하게 조건으로 갱신이 되는데 원칙적으로 차임과 보증금은 5% 내에서는 물가도 상승하니까요. 5% 내에서는 증감이 가능하도록 법규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5% 범위 내에서는 임대인도 요거 좀 증액하자라고 요구할 수 있으니까 왜 똑같은 금액으로 안 해주냐, 이거 불법 아니냐라고 하시지 마시고 임대인하고 협의해서 적절한 금액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개정 전에는 9%였는데 그래도 많이 정감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기간이 더 늘어났어요. 요거는 뒤에서 다시 말씀해 드리겠지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전통시장에서도 권리금을 받아올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회수
그 권리금 받아올 수 있는 기간을 더 늘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상가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법정으로 가기 전에 이렇게 한번 협의를 거칠 수 있는 그 절차를 마련해 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권리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권리금이 뭐냐 하면은 원칙적으로는 그 상가를 빌려갖고 막 영업을 하면서 홍보도 하고, 그래서 내가 단골도 만들고 우리 가게에 대해서 인지도도 높이고 하면서 영업시설물, 거래처, 신용, 그다음에 영업상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그냥 두고 떠나기는 아깝고, 그 쌓아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다음 임차인과의 거래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무형의 이익을 권리금 계약을 통해서 그 수익을 창출하는 거를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이게 원칙적인 의미였는데 요즘에는 조금 다른 부분도 하나 있는 게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고 역세권 1층이라든가 해서 목이 좋은 상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갱신하면 10년까지는 갱신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여기서 10년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내가 거기서 계속 안 하고 그 다음 임차인에게 넘겨줄게 라는 그 바닥에 대한 권리로 바닥권리금이라는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임차인이 내가 장사를 해서 버는 수익 말고 내 영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다른 무형적인 수단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걸 권리금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이라는 거는 임대인한테 권리금을 달라 그럴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내가 권리금 주고 여기 계약해갖고 들어왔는데 임대인이 권리금을 안 줘갖고 못 나가겠다 그러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이 권리금은 임대인이 주는 게 아닙니다. 임대인이 보장해줘야 되는 부분은 권리금을 주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뭐 임차인이 새로운 계약, 그러니까 기존 임차인이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장사를 안 하려고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영업 설비랑 뭐 노하우도 다 가르쳐주고 단골들한테도 다 문자도 보내주고 다 이거 이전해주겠다 해서 권리금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해갖고 서로 그럼 그거 제가 드리고 이거 이어받겠습니다 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들어오기로 약속 다 하고 권리금 계약까지 했는데 임대인이 강짜를 두면서 근데 임차료 그거 아닌데요? 이분한테는 50만 원 받았지만 새로 계약하면 내가 한 100만 원 받아야지 라고 하면은 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 새로 오신 임차인한테 막 현저하게 고액을 부른다던가 괜히 방해하던가, 그래서 그 정당하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하지 말라라는 걸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주라는 의미입니다. 이 기간은요 길어졌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라면 그로부터 6개월 전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차 기간 끝나는 날까지 6개월 동안 새 임차인을 구해오면 돼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새 임차인을 데려와서 이분과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라고 임대인에게 소개를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가끔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은 영업 되게 열심히 하고 영업 되게 처음엔 고생해서 자리를 잡았는데 건물주 아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한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을 완전히 방해하는 대표적인 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 아들이 장사를 한다고, 건물주의 아들이 장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물주의 아들도 만약에 다른 데서 장사를 하려면 그렇게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이 받았어야 하는 정당한 권리금 금액을 임대인이 손해배상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을 방해해서 임차인한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에 이 손해배상 금액은 신규 임차인이 제한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의 객관적인 권리금 사이에 낮은 금액을 합니다.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6개월 동안 줬잖아요. 그 6개월 동안 열심히 찾았어요. 내 가게를 이어받을 사람을. 나하고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사람을 열심히 찾았는데 못 구했어요. 근데 보통 우리 가게 같은 경우 권리금을 한 1억을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임대인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내가 권리금을 계약을 한 경우에
권리금을 받기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제3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권리금 계약도 하고 임대차 계약만 체결되면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거기까지 갔을 때 임대인 때문에 계약이 안 되면은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지, 권리금을 줄 사람을 구하지도 못했는데 보통 이 정도 권리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인 이거 배상해요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거고 그래서 권리금을 좀 이렇게 찾으시고 싶을 때에는 좀 애를 써서 광고도 하시고 해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만한 다른 신규 임차인을 찾으시는 게 내가 낸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서울의 9억 이상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고액 임차인도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는 보장되니까 내 가게가 좀 너무 크고 좋은 가게라고 해서 권리금 이거 보장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권리금 계약 한번 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10년 정도까지 갱신을 하고 열심히 사용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갱신이 안 되거나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이 경우에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을 하는데 이 원상회복 범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한정하시는 게 좋고요. 그 10년 동안 사용을 하시면서 상가 같은 경우에 특히나 그런 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하는 걸로 한다. 아니면 임대인은 이 가게 그 건물에 대해서 뭔가 수선해주지 않는다. 이런 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영업을 하면서 가게 유리에 썬팅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 나의 영업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임차인이 해야 되겠지만, 건물에 배관이 낡아서 물이 샌다던가, 아니면 보일러가 안 들어온다던가, 건물에 벽에 금이 갔다던가 하는 대수선이 필요하고 건물 자체의 효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수선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에 있는 문구에 계약서 문구에 너무 긴장하셔서 이것도 내가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불편함을 감수하지 마시고요. 한번 임대인한테 요구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계약갱신 청구권 청구할 때 명백하게 증거가 남는 걸로 청구를 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증거가 남는 걸로 청구 안 하고 내가 계약기간 지났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러면 쫓겨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해놨다고 하더라도 둘 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 말도 없이 그 기간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묵시적 갱신이라 그래서 계속 갱신됩니다. 이게 우리 부동산 가서 아까 계약서, 표준계약서 체결한다 그랬죠? 거기에 부동문자로 아마도 계약기간이 종료 후에 일방에 뭔가 해지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걸로 한다. 그런 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양 당사자가 해지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아무 말도 없이 지나갔을 경우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 해지 통지는 임대인의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 만료 전 3개월 전까지 해줘야 돼요. 임차인이 나가서 어디 다른 데를 알아봐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3개월 전까지 임대인은 통지를 해야 되고 만약에 임대인이 3개월 전까지 통지를 안 했다면 그냥 갱신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 2개월, 1개월 전에 여기 다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미 3개월이 지나면서 갱신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묵시적 갱신 됐잖아요 라고 주장하실 수 있고요.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는 1년 동안 더 보장을 해주는데 그 1년 동안은 임대인은 임대차 해지를 요구할 수 없고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내가 나가고 싶으면 3개월 전에만 통지를 하면 3개월 후에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을 임차인 쪽에서 하기가 싫다. 나 더 이상 여기서 영업을 안 하겠다 할 때는 해지 통지에 대해서는 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 만료할 때까지 통지를 하셔도 되고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다음에 해지 통지를 하셔도 되는데 하나 다른 거는 기간 만료 전에는 우리가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언제 통지하더라도 기간 때까지만 계약이 발생한다면 기간 만료 후에 이미 묵시적 갱신 후에 통지를 하신다면 임차인이 통지를 하더라도 3개월 후에 해지가 되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의 임차료는 발생할 수 있다는 거는 염두에 두시고 기간을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에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가 혼자 개업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친구랑 동업 혹은 가족이랑 동업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둘이 같이 돈 얼마씩 모아서 아니면 이 사람은 돈을 내고 이 사람은 일을 하고 해서 같이 일하기로 했어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A는 돈을 내고 B는 장소를 대여하고 C는 노동력을 제공해서 서로 다 같이 이렇게 뭔가를 그러니까 돈이 아닌 노동력이나 장소 같이 다른 걸 제공해서 셋이 같이 영업을 하는 경우에 민법상 조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A, B, C 모두 돈을 내갖고 투자금을 내서 어디 이렇게 얻어갖고 하는 경우 상법으로 적용돼서 익명조합이라고 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셋이 같이 뭐를 하던 둘이 같이 뭘 하던 돈을 내던 노동력을 들이던 간에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다 법률 관계라는 말씀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거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동업하면서 서로 주먹구구식으로 서로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하고 건배 한잔 하고 이렇게 시작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동업을 하시기 전에 뭐 아내 핑계를 대시던 가족 핑계를 대시던 정확하게 우리가 계약서 쓰라고 했다. 와이프가 이건 찬성을 했는데 계약서는 가져오라고 하더라. 라고 하셔서 동업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동업 계약서를 적으실 때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동업하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그러니까 뭔 사업할 건지, 그 다음에 어떤 이름으로 사업을 할 건지, 그리고 어디서 사업을 할 건지, 그리고 누구가 같이 할 건지, 라고 하시고, 누구는 뭐를 내고, 누구는 뭐를 내고, 누구는 뭐를 내고 하는, 뭐, A는 100만 원 내기로 했고, B는 100만 원 내기로 했고, C는 돈이 없으니까 여기 와서 일을 하기로 했다는 그런 내용들을 다 꼼꼼하게 적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서로 투자한 금액이 다르거나 아니면은 투자 금액은 같더라도 그 가게에 투입한 노동력이 다르거나 할 때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그러면 네가 일 많이 했으니까 네가 60% 가져가고 우리는 20씩 나눠줘 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적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다 적어 두셔야 나중에 분쟁이 없고요. 이게 처음에 어려울 때는 분쟁이 안 되는데 잘 돼갖고 돈을 많이 벌 때는 분쟁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하나씩 꼼꼼하게 챙겨 두시는 게 좋습니다. 동업을 하다 깨지거나 혹은 내가 영업장이 잘 돼서 직원을 고용했어요. 고용하다가 이 직원이 그만두고 나왔어요. 그런데 뭐 제가 사례를 드러냈듯이 뭐 우리 집이 갈비집을 하는데 갈비집 주방장을 한 명 고용을 해서 썼어요. 근데 우리 집은 원래 레시피가 제일 맛있어서 이 갈비 양념이 맛있어서 장사가 잘 됐던 집인데 주방장이 여기서 그러니까 주방에서 막 요리를 하다가 퇴사를 하고 갑자기 300m 거리에다가 거의 유사한 레시피의 갈비집을 새로 낸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고객들한테 저 여기로 이사 왔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라고 호객행위를 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이거를 법률적으로는 주방장이 갈비집을 할 수 있느냐, 즉 주방장이 직업 선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느냐라는 부분과 그리고 그 이전에 갈비집 주인, 사용자의 재산권, 내 레시피와 내 영업상 비밀과 내 단골과 이런 사업자의 재산권이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거는 근데 약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부분이 우리의 자유권이잖아요. 근데 사용자의 재산권은 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원으로 가게 되면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더 높게 쳐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리 약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남의 집 갈비집을 문 닫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업금지 약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예방적 조치로 하시는 게 좋고, 근데 이게 경업금지 약정을 하실 때 이게 걱정이 되니까 굉장히 빡빡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10년 동안 영업금지, 아니면 갈비집 말고 모든 음식점 영업금지, 그렇게 하시면은 법원으로 가더라도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남들도, 그러니까 법적으로 판단했을 때, 제3자의 시각으로 판단했을 때도 이게 보호받을 만한 범위다, 적당한 범위다라는 유효한 범위로 경업금지 약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거는 우리 재산권, 우리 영업비밀, 고객 같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을 근로자의 퇴직 전에 같이 계약을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꼭 정하셔야 되는 게 하면 안 되는 기간, 그리고 지역, 대상 직종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그리고 우리 가게로부터 5km, 반경 10km 이렇게 정하셔야 되고요. 대상 직종, 모든 음식점 금지 이러면 안 되고요. 동종 업종, 뭐 갈비집, 고깃집, 뭐 이 양념을 사용하는 집 이런 식으로 반드시 범위를 확정해서 자세하게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업 금지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내가 월급을 주면서 고용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월급에 대가가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뭐 나가서 이거 하면 안 돼라고 했을 때 다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요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고용의 경우엔 특히 갑을 관계잖아요. 그래서 을인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서 이 계약을 체결했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월급이 얼마고 뭐 하고 고용기간은 어떤데 자의에 의해서 이거 다 숙지하고 앞으로는 이런 데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걸 다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다. 내가 자유의사에 의한 거다. 이런 식으로 체결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데 경업금지 조항을 이런 식으로 고객 명단, 동종 사업에서 그다음에 레시피, 영업 노하우, 뭐 영업 비밀 이렇게 명확하게 다 넣으시는 게 좋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옆집에 갈비집이 똑같이 생겼다고 해서 내가 손해가 얼마라는 거를 명확하게 하기가 어려워요. 분명히 매출은 떨어졌는데 이 매출이 옆집 갈비집 때문인지 아니면 요즘 코로나 때문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손해배상 금액을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만약에 이런 걸 위반해서 어디에 뭘 차린다. 그러면 손해배상하고 별도로 위약벌로 얼마를 준다, 5천만 원을 준다, 3천만 원을 지급한다 해서 이렇게 정액으로 위약벌을 정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입증 책임 없이도 너 이거 어겼으니까 이건 나 줘야 돼. 그리고 손해배상은 별개.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이게 없이 그냥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은 금액을 책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5천만 원이면 되는 거냐, 막 1억, 2억, 3억 해놓으면은 절대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법원에서 계약서에서 너무 큰 금액을 되어 있으면 직권으로 감액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적정한 수준으로 우리 업장에서 1,000만 원 정도면은 몇 월치 매출이니까 요거는 달라 그러면 좋겠다. 아니면 3천만 원 정도면 몇 개월치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적정하게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래처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거래처하고 계약을 할 때도 뭐 이렇게 뭐 몇 월 며칠까지 뭐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만약에 전화로 계속 그렇게 하시는 경우에는 요즘 T전화는 녹음이 돼요. 녹음을 되는 걸로 해서 다 기록을 남겨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객관적인 서류 없이 말만으로 왔다 갔다 할 경우에는 실수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 놓으실 때 수량과 일자를 정확하게 적어서 계약을 받아두시던가 아니면은 어디 녹음이 되는 걸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법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쓰여져 온 일지 혹은 일기 아니면 거래 장부 지금 막 급조해서 쓴 게 아니라 계속 써온 거래 장부는 증거로 인정을 합니다. 계속 써오면서 그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처럼 수기로 장부는 쓰지 않더라도 뭐 엑셀 파일로 해두시던가 아니면 컴퓨터로 키오스크로 차례대로 자동으로 되는 걸로 해두시는가 해서 거래처 계약은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고요. 현금 거래하실 때는 반드시 계좌이체를 하시고 무언가 돈을 받으실 경우에는 돈을 주거나 받을 경우에는 영수증을 주시되 그 영수증이 그냥 금액만 딱 씌어 있는 거 말고 금액이 같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영수증을 받게 된 원인이 뭐냐, 몇 월 며칠 뭐 거래, 어디로부터 얼마를 받았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영수증을 제대로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래처 거래할 때 특히 상대방이 대기업인 경우에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거래처 담당자의 약속이나 도장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거래처 상대방이 대기업인 거래처라면은 대기업은 법인인 경우가 많아요. 법인은 이 사람과는 별개의 인격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과 거래를 할 때 이 법인의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거래처 담당자는 그 법인을 대표할 권한이 없어요. 대표할 권한을 위임받아서 위임장까지 제출해서 주는 경우가 아닌 한 법인 대표의 도장을 받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제공이 안 되잖아요. 그냥 담당자랑 거래하고 담당자 약속 받고 막 그러잖아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담당자의 메일을 받아두건가 명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진행이 되었고 담당자가 어떤 약속을 했고 하는 그 절차를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아까 계약갱신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것들은 뭐 내용 증명으로 굳이 비용을 들여서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하나가 있습니다. 채무 독촉이나 내가 거래처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안 주고 있어요. 근데 문자를 해도 씹고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뭔가 효과가 없는 것 같다 할 때에는 뭐 저도 변호사지만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의 명의로 내용 증명을 보내면 약간 좀 긴장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법원으로 가기 전에 채무 변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그런 거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내용 증명 발송은 내용 증명이 아니라 다른 문자, 카톡에서 내 채무에 대해서 변제해라 라고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상가임대차 보호법이지만 상가임대차뿐 아니라 개인적인 채무가 있던 내가 받을 개인적인 채권이 있든 다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 발송에서 소멸시효를 연장시킬 수 있고요. 내용증명 발송했거나 달라고 했는데 안 줬어요. 그러면 작은 금액의 경우에는 소액심판제도나 지급명령제도를 통해 간단하게 짧게 끝나는 법원의 절차를 통해 내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 그 상대방 쪽에서 나 그거 돈 안 줘도 되는데 채무 없는데 라고 이의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민사소송이 제기가 되고 소송에 따라서 만약에 채권이 있다, 받아야 된다 라고 하면 지급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 전에 재소전 화의나 공정증서가 있어요. 공정증서라는 거는 공증이에요. 그래서 우리 채권 차용증 같은 거 쓰면서 공증한다 얘기하잖아요. 차용증을 쓰면서 공증을 할 때 공증사무소에서 대부분 들어가는 문구가 뭐냐면 집행이 임낙의 표시예요. 그건 뭐냐면 재판 없이도 내가 몇 월 며칠까지 못 갚으면 이거 강제 집행되고 경매돼도 나 그냥 감수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증하실 때는 생각 잘 해보시고 조심하셔야 되고요. 재소전 화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재판 없이 나는 이걸로 재판을 제기하지 않겠다. 민형사상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경우 많죠? 그게 재소전 화해입니다. 그건 다 의미가 있는 거니까 맨날 이거 계약서에 맨날 써 있는데 하니까 무심히 넘기시지 마시고 그런 의미라는 거를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1교시를 50분간 하고 그 후에 10분 쉬고 2교시가 진행이 된다고 해서요. 1교시는 여기서 마치고 2교시는 우리가 근로관계랑 그 다음에 요즘 문제 많죠. 댓글 문제 그리고 뭐 많이 하시는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